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면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어두운 새벽 한 여인이 문고리를 잡고 뒤를 돌아봅니다. 좁은 방 안에서 10살 남짓한 아이가 얇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습니다. 여인의 손이 떨립니다. 문을 열까 말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딜 가려고 그래? 여인은 황급히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그날 새벽, 아무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한 남자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와 함께 한 장의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엄마를 위한 집. 이것은 한 아이가 버려진 이후 40년 동안 꿈꿔왔던 단 하나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긴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평생 찾아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85년 가을, 서울의 한 달 동네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동네는 산비탈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판잣집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좁은 골목길은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그 골목 끝자락에 유난히 낡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 된 아들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날이면 아버지는 집 근처 선술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술에 취한 채로 집에 그러면 어김없이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주먹과 발길질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도 아들만큼은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얘는 건드리지 마. 어머니는 늘 아들을 자기 뒤에 숨기면서 아버지와 맞섰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린 아들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소리는 들렸고 눈을 감아도 어머니의 신음소리는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가끔 물어보곤 했습니다.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웠고 어머니가 더 혼날까봐 걱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가정이 다른 집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 어머니는 다정했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낡은 옷이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입혔고 반찬이 부족해도 자신의 밥을 덜어서 아들 밥그릇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밤에 아들을 재울 때면 항상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중에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 같은 삶은 살면 안 돼. 그런데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전날 밤 아버지의 폭력이 유난히 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얼굴에 피멍이 들었고 한쪽 눈이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수돗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어머니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이 아이만큼은 이런 삶을 살게 하면 안 돼. 그 순간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도망쳐야겠다고.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뒤쫓아올 것이고, 그러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잠시만 피해 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돌아오자. 그때 아이를 데리러 오자.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쪽지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어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방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꼭 다시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어머니는 비 내리는 새벽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엌에서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이는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좀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난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없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디장이라도 보러 갔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버지는 어머니의 옷가지 일부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매일 대문 앞에 앉아서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올까? 저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엄마가 나타날까? 하지만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두고 갔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아버지는 점점 더 난폭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 화풀이 대상이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차렸다고, 방을 깨끗이 안 치웠다고 아버지는 아이를 때렸습니다. 아이는 매일 밤 울면서 이불 속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빨리 돌아와요. 나 혼자는 못 견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먼 친척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아이 좀 맡아줄 수 있어? 친척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서울 외곽의 한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학용품, 그리고 어머니가 예전에 사준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척 집에서의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아이는 남의 집 식구라는 것을 늘 의식해야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봐야 했고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척 집 아이들은 가끔 이렇게 놀렸습니다. 너 엄마가 너 버리고 도망갔다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와서 데려가 주세요. 친척 집에서의 생활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친척 부부는 결국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아이가 자신들의 자녀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아이는 항상 조용했고 밝게 웃지 못했으며 밤이면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친척 부부는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했고 아이는 서울의 한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들 집이 있고 가족이 있겠지. 엄마 아빠가 있고 밥을 같이 먹고 밤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겠지. 아이는 자신이 점점 더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아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고 마당에는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도착했을 때 원장 선생님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렴.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걱정하지 마. 여기에는 너처럼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이 많단다.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아니, 집은 엄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아원에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고 사연도 각각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었고 놀이 시간에도 마당 한쪽에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8시에 아침을 먹고 9시에 학교에 갑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이에게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버지의 폭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눈치를 보며 밥을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고아원에는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이보다 1살 많았고 고아원에서 3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이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너처럼 힘들었어. 엄마 아빠 생각나고 울기만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어. 민수의 말은 아이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고아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어머니를 생각했고 혹시 어머니가 자신을 찾으러 올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고아원 앞에 차가 서면 아이는 달려나가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아닐까? 하지만 매번 실망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아이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사무실에는 낯선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양복을 입은 한국인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서양인 여자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미국에 사는 가족이 너를 입양하고 싶어 한단다. 이 가족은 아주 좋은 분들이야. 너에게 좋은 집과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어. 통역을 맡은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가족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서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어요. 미국에 가면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어요. 서양인 여자는 아이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수잔이에요. 당신을 우리 아들로 맞이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 줄래요?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미국은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에 가면 어머니가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원장 선생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국에 가면 엄마가 저를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원장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 엄마는 아마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미 1년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잖니.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류 작업과 건강검진, 그리고 몇 번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수잔과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는 몇 차례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넓은 집, 큰 마당, 자동차가 2대나 있는 차고. 아이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신기해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3개월 후인 1986년 봄, 아이는 미국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민수를 비롯한 고아원 친구들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 정말 운이 좋다. 미국 가면 잘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아이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고아원으로 찾아왔는데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미국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을 돌려줘. 출국 전날 밤 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는 거야. 엄마와 더 멀어지는 거야. 만약 엄마가 나중에 나를 찾으러 오면 어떡하지? 나는 이미 없을 텐데. 아이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아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현관 앞에 모여서 아이를 배웅했습니다. 미국 가서 잘 살아. 편지 보내줘. 우리 잊지 마. 수잔과 데이비드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가자. 우리 집으로.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고아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건물이, 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남대문, 명동, 한강. 아이는 이 풍경들을 눈에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어머니는 어디선가 이 거리를 걷고 있을까?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그 큰 건물에 압도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을 서 있는 동안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 어머니가 달려와서 안 돼.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없어. 라고 외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아이는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 건물이 보였고 그 너머로 서울의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마침내 비행기는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작아졌고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구름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잔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아이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한국을 떠나요. 미국이라는 곳으로 가요. 엄마는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이슨이 45세가 되던 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봄 수잔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졸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제이슨은 일을 줄이고 수잔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병원을 오가고 재활 치료를 도우면서 제이슨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수잔을 간병하고 있을 때 수잔이 제이슨에게 말했습니다. 제이슨, 너 친어머니 찾아보지 않을래? 제이슨은 놀라서 수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수잔은 제이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를 진짜 부모로 생각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행복해.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를 안고 있다는 것도 알아. 가끔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너는 여전히 그때 그 10살 소년이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이슨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잔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수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잊지 못했어. 그리고 잊을 필요도 없어. 내 생모님은 내 인생의 일부야. 그분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완전해질 수 있어. 제발 한번 찾아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은 더 어려워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제이슨은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양기관 웹사이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생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읽었습니다. 프로세스는 복잡해 보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DNA 샘플을 제출하고 한국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고 만약 일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이슨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입양 시기, 고아원 이름 등을 기입했습니다. 35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제이슨은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떠나왔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나 강렬해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관에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수잔의 재활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할 때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이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씨. 귀하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현재 고아원 기록을 조사 중이며 생가족 관련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짧은 이메일이었지만 제이슨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이슨은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중요 생가족 찾기 결과라고 적힌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제이슨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이슨 씨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귀하의 고아원 기록을 찾았으며 생모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귀하의 생모님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며 DNA 검사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귀하의 DNA 샘플이 필요합니다. 제이슨은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고? 35년 만에? 어머니가 DNA 검사에 동의했다는 것은 어머니도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뜻일까? 제이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을 서성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슨은 데이비드와 수잔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잔은 눈물을 흘리며 제이슨을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 됐어, 제이슨. 정말 잘 됐어. 데이비드도 기뻐하며 제이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뿌리를 찾게 되는구나. 우리도 너무 기쁘다. 다음 날 제이슨은 지침에 따라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는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그 작은 면봉이 35년간의 의문을 풀어줄 열쇠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샘플을 소포에 넣어 한국으로 보낸 후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달은 제이슨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한 달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젊은 모습의 어머니였고 때로는 나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는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DNA 검사 결과 마이너스 일치 확인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사무실 문을 닫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이슨 씨, DNA 검사 결과 99.9%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생모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생모님께서는 귀하와의 만남을 원하고 계십니다. 제이슨은 책상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제이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제이슨이 35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이슨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의 뿌리는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것을요. 제이슨은 즉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2주 후 출발하는 직항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주 후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어머니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께 전해 주세요. 아들이 곧 돌아간다고요. 그날 밤 제이슨은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팔을 벌렸습니다. 제이슨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엄마 곁으로 돌아갈 거예요. 2주라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이슨은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3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 많았지만 정작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제이슨은 짐을 꾸리면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이슨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준 운동화 한 켤레, 비록 이제는 너무 작아서 신을 수 없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 반쪽. 제이슨은 이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자신이 지금까지 설계한 집들의 도면을 꺼냈습니다. 수십 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특별한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지어진 적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제이슨이 개인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어머니를 위한 집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이슨은 이 설계를 계속 수정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제이슨은 이 도면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 엄마, 이런 집에서 함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출발 당일 수잔과 데이비드가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수잔은 여전히 재활 치료 중이었지만 꼭 나오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수잔이 제이슨을 껴안았습니다. 제이슨, 어머니를 만나면 우리가 보낸 말 전해줘. 당신의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데이비드는 제이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들, 이번 여행이 내 인생의 치유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기억해.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제이슨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이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요. 두 세트의 부모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제이슨은 35년 전과 똑같이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35년 전에는 이 방향으로 날았고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이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을 그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가? 12시간의 비행 동안 제이슨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되었고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제이슨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고 일본 상공을 지나고 마침내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이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제이슨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표지판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 한국 음식 냄새.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나왔을 때 한 여성이 제이슨 씨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나온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씨.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외를 담당하고 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김미영은 제이슨에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경기도 안산에 살고 계세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고 있어요. 건강은 그리 좋지 않으세요. 요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걷기가 힘드시대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세요. 청소 일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그만두셨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사시고 있어요. 제이슨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셨다니. 어머니는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김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아들을 찾으셨대요. 고아원에 여러 번 찾아갔지만 이미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말만 들었대요. 그래서 포기하셨다가 몇 년 전에 다시 용기를 내서 기관에 DNA를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죠. 마침내 연락이 왔을 때 어머니께서 많이 우셨대요.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제이슨이 기억하던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5년 동안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제이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김미영은 제이슨을 강남의 한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어머니를 만날 예정입니다. 만남은 우리 기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제이슨은 감사 인사를 하고 호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을 때 제이슨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이, 내일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제이슨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어머니의 집일 것입니다. 어머니도 지금 똑같은 밤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어머니도 내일을 기다리며 잠 못 이루고 계실까요? 제이슨은 가방에서 어머니를 위한 집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넓은 거실, 햇빛이 잘 드는 침실, 작은 정원. 제이슨은 이 집을 상상하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이 집에서 함께 사는 모습을요. 하지만 동시에 제이슨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어머니가 자신을 원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제이슨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은 스마트폰을 꺼내 수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내일 생모님을 만나요. 긴장돼요. 몇 분 후 수잔의 답장이 왔습니다. 잘 됐어, 제이슨.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게. 사랑해. 그 메시지를 읽고 제이슨은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요. 제이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일이 좋은 날이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와 나, 우리 둘 다에게요. 다음 날 아침, 제이슨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장 때문에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기로 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했지만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몇 모금 마시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김미영이 9시 30분에 호텔로 마중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제이슨은 로비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 30분. 아직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그 1시간은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이슨은 로비를 서성이고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은 계속 땀이 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이슨은 가방에서 어머니가 사준 낡은 운동화를 꺼내 보았습니다. 35년 전의 물건이었지만 제이슨에게는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제이슨은 운동화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어머니가 기억하실까? 드디어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김미영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제이슨 씨, 준비되셨나요?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기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새벽부터 오셨어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사무실은 서울 시내의 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이슨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이슨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35년을 기다렸잖아. 김미영이 한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어머니께서 안에 계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준비를 마치고 모시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이슨은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중 한 목소리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일까? 제이슨은 귀를 기울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영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제이슨 씨, 들어오세요. 제이슨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아담했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소파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여성은 작았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이슨이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고 슬프고 사랑스러운 눈빛. 어머니는 제이슨을 보자마자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이슨도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 지구 반바퀴라는 거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김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이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에게 닿기 전에 손을 도로 거두었습니다. 마치 만질 자격이 없다는 듯이요. 제이슨은 앞으로 걸어가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이슨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쓰지 않았던 한국어였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엄마, 나예요.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제이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이슨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이마, 눈, 코, 입, 턱.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이요. 우리 아들이 맞구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구나. 어머니는 제이슨을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제이슨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35년 전 그 냄새,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억하고 있던 그 냄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제이슨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내가 왔어요. 어머니는 제이슨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널 버리고 가서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제이슨은 어머니를 꼭 안은 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나는 이해해요. 다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이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이요. 김미영이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시간은 충분해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제이슨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었습니다. 제이슨이 기억하던 35살의 젊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70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이슨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도 제이슨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행복했니? 미국에서 잘 살았니?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잘 자랐어요.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건축가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가장 걱정한 게 그거였어. 내가 불행하게 살까봐, 힘들게 살까봐. 제이슨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살았어. 하루하루 버텼어. 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집을 나온 후의 이야기를요. 집을 나와서 친구 집으로 갔어. 며칠만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 너를 데리러 가려고 했어. 그런데 친구한테 들었어. 내 아빠가 너를 친척 집으로 보냈다고. 나는 그 친척 집을 찾아갔어. 하지만 너는 이미 거기에도 없었어. 고아원으로 갔다고 하더라. 나는 고아원을 찾아갔어. 여러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어. 그런데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몇 달 후에 한 고아원에서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 미국? 그렇게 먼 곳으로? 나는 다시는 널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평생 널 찾았어. 입양기관에 연락도 하고 미국 대사관에도 가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재혼도 안 했어. 다른 가정을 꾸릴 수가 없었어.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를 버린 엄마인데 어떻게 다른 아이를 키워? 나는 혼자 살면서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 일도 했어. 돈을 모았어. 혹시 내가 돌아오면 뭐라도 해줄 수 있게. 제이슨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35년 동안 자신을 찾았고 자신을 기다렸고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이슨은 가방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운동화를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그때 그 신발이잖아. 내가 좋아하던 신발.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제가 고아원 갈 때 가져갔고 미국 갈 때도 가져갔어요. 35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엄마와 저를 연결하는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운동화를 손에 들고 볼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니? 엄마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니?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찾아오지 않았냐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요. 엄마도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두고 간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엄마는 나를 살리려고 간 거예요. 만약 엄마가 그날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엄마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됐을 거예요. 엄마는 살아남았고 나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머니는 제이슨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이슨은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잔과 데이비드에 대해, 학교 생활에 대해, 건축가가 된 과정에 대해. 어머니는 제이슨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가방에서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이건 제가 엄마를 위해 설계한 집이에요. 20년 넘게 조금씩 수정하고 개선해 왔어요. 엄마와 함께 살 집이에요. 어머니는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도면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제이슨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햇빛이 잘 들어오게 창을 크게 냈어요.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부엌이에요. 마당도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꽃을 심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설계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 정말 나를 위해 그린 거니?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평생 엄마를 생각하며 그렸어요. 제이슨은 한국에 2주간 머물기로 계획했었지만 그 기간을 한 달로 연장했습니다.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고 3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2주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제이슨은 호텔에서 어머니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제이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제이슨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 일도 바쁠 텐데 나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돼. 하지만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게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것, 엄마를 돌보는 것.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제이슨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종합검진 결과 어머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척추 측만증으로 인한 만성 통증, 고혈압, 당뇨 초기 증상, 그리고 영양 불균형.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래 고생하셨네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이슨은 어머니의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리 치료를 받게 하고 약을 처방받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거부했습니다. 이런 거 다 돈이 드는데 어떡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제이슨은 고집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 벌어서 쓸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한테 쓰려고 번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제이슨은 어머니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이슨을 보낸 후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제이슨을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갔는데 거기서도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어. 어머니가 어느 날 밤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버린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판단할까 두려웠어. 그래서 사람들을 피했어. 혼자 있는 게 편했어. 제이슨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생존자예요.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제이슨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꿈만 같아. 제이슨은 어머니에게
미국의 수장과 데이비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그들에 대해 묻기를 주저했습니다. 혹시 질투심을 가졌다고 오해받을까 봐요. 하지만 제이슨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미국 부모님께 감사해요. 그분들이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고 10년간 키워주셔서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들께 고맙다고 전해줘. 내가 할 수 없었던 걸 대신 해주셔서. 그리고 미안하다고도 전해줘.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고생하셨다고.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고 그분들은 그분들이에요. 두 분 다 저의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두 분 다 저를 사랑해요. 어느 날 제이슨은 어머니를 데리고 옛날에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35년 전 그 달동네는 이제 재개발되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옛날 집이 있던 자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 골목길이었어.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던 곳. 넌 이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놀았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고 동시에 현재를 확인하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집도 거리도 사람들도. 하지만 어머니와 제이슨의 연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새로운 집을 짓자. 나쁜 기억이 없는 집, 우리 둘만의 집. 그날 저녁 제이슨은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미국에 가시는 건 어때요? 제 집에서 함께 살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한테 부담이 될 거야. 나는 여기가 익숙해. 한국말밖에 못하고. 제이슨은 설득했습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 교회도 있고 한인타운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제이슨은 어머니가 왜 거절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이슨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제이슨의 삶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이슨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제가 한국에 집을 지을게요. 엄마를 위한 집. 아니, 우리 둘을 위한 집. 제가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올 테니까요. 그때 함께 살 집.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 집을 짓는다고?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건축가잖아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지을게요. 엄마가 평생 살 집.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제이슨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35년 동안 이 집을 그려왔어요. 엄마와 함께 살 집을요.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제이슨이 한국에 도착한 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새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제이슨이 지난번에 사들인 옷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왔구나. 어머니는 제이슨을 꼭 안았습니다. 6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차를 타고 과천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내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집이 완성됐을까? 꿈만 같아. 제이슨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보실 수 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도로를 따라가다가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가 많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이 보였습니다. 하얀 집이 초록색 나무들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을 때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저게 우리 집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우리 집이에요.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제이슨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새 열쇠, 반짝이는 열쇠. 제이슨은 그 열쇠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가 먼저 문을 여세요. 엄마의 집이니까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정원의 꽃들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소파, 새 텔레비전, 아름다운 커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제이슨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다 우리 거예요. 엄마의 집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침실로, 모든 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각 방에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가구를 만져보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침대는 부드러웠고 편안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집에 살 자격이 있을까? 제이슨은 어머니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세상 어떤 집에 살아도 부족하지 않아요. 엄마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정원으로 나갔을 때 어머니는 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제이슨이 정성껏 선택한 꽃들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좋네. 새소리도 들리고 여기가 천국 같아. 제이슨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날 오후 제이슨은 어머니와 함께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냉장고를 채울 식재료, 생활용품, 꽃병, 작은 장식품들. 어머니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네. 제이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사요, 엄마. 필요한 거 다 사요.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냉장고에 식재료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줄게.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엄마. 같이 요리해요. 저녁 시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이슨에게 채소를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제이슨이 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렸습니다. 완성된 식사를 새 식탁에 차려놓았을 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잘 먹어라, 우리 아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35년 동안 꿈꿨던 순간,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이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이슨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엄마. 현실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사함, 사랑, 평화, 그리고 희망.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잘 주무세요, 엄마. 편안한 밤 되세요. 어머니는 제이슨을 꼭 안았습니다. 너도 잘 자, 우리 아들. 옆방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무섭지 않아. 제이슨은 어머니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는 35년 동안 혼자 무서워하며 잠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이 옆방에 있으니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제이슨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꿈꿔왔던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제이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이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이슨은 한국에 2주간 더 머물렀습니다. 그 2주 동안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정원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꽃에 물을 주고 제이슨은 작은 채소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이제 우리 밭에서 채소를 따서 먹을 수 있겠네.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낮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면 내가 생각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저렇게 귀여웠어. 저렇게 활발했지.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결혼은 안 하니? 제이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엄마. 일이 바빠서 그동안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마음이 완전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이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 집에서 잘 지낼 테니까. 제이슨은 어머니에게 재정적 지원을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했고 집의 관리비와 공과금도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근처 병원과 연결해서 정기 검진을 받도록 예약해 놓았습니다. 이웃 중에 친절한 아주머니 한 분과도 인사를 나누어서 혹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이슨은 매번 떠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주 올 거지?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매일 전화할게요.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너도 건강 챙겨. 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제이슨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제이슨은 수잔과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 사진도 보여주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수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제이슨.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두 어머니 모두에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이슨은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는 조금씩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졌으며 허리도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정기적인 치료와 좋은 생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어머니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정원의 꽃 사진을 찍어서 제이슨에게 보내고 만든 음식 사진도 보내고 가끔은 동네 고양이 사진도 보냈습니다. 제이슨은 그 사진들을 받을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상을 즐기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1년 후 제이슨은 한국 방문 중에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사는 거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여기는 천국이야. 매일 아침 일어나면 꿈인가 싶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니.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 요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 친구도 생겼어.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너무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라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제이슨은 그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친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2년째 되던 해 제이슨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지였고 역시 입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입양인 모임에서 만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제이슨의 과거를 이해했고 제이슨도 수지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제이슨이 수지를 어머니에게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수지를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구나. 예쁘네, 정말 예뻐. 수지도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이슨이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3년째 되던 해 제이슨과 수지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에서 했습니다. 어머니가 참석할 수 있도록요. 수잔과 데이비드도 한국으로 왔습니다. 결혼식 날 제이슨은 두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의 생모와 미국의 양모, 두 사람은 제이슨의 양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후 제이슨과 수지는 매년 여름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한 달씩 지내며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한 달을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수지가 임신했습니다. 제이슨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되세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 제이슨은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첫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을 때 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줘서 고마워. 그날 밤 제이슨의 집에서 4세대가 모였습니다. 수잔과 데이비드, 제이슨과 수지, 한국의 어머니,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정말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테니까. 한국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제이슨은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꿈꿔왔던 것이구나.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는 것. 아무도 떠나지 않는 것. 아무도 버려지지 않는 것. 제이슨은 한국의 집을 조금 확장했습니다. 방을 하나 더 지어서 손주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났으니 공간도 더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사를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집이 점점 커지네. 가족도 커지고 집도 커지고. 어느 여름날 저녁 확장된 집에 넓은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제이슨, 수지, 아기, 어머니, 그리고 방문 중인 수잔과 데이비드. 모두가 바닥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섞여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아기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40년 동안 그려왔던 집이구나. 건물이 아니라 이 순간, 이 사람들, 이 사랑이 진짜 집이었구나. 제이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제이슨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우니, 아들아? 제이슨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행복해서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어머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제이슨은 혼자 정원에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10살 소녀는 비행기 안에서 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왜 안 찾으러 왔을까? 이제 그 소녀는 45세의 남자가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찾으러 왔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평생. 단지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제이슨은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내, 아이, 그리고 양부모님. 모두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은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집으로,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집으로, 아무도 버려지지 않는 집으로, 모두가 사랑받는 집으로.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이슨과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지구 반바퀴라는 거리를 넘어 다시 만난 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둘째, 용서는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이슨이 어머니를 용서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셋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안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제이슨이 40년 동안 그려온 집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사랑의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찾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